안녕하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헌적 법률 해석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뭐 헌법이나 그런 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법률을 해석할 때는 죄에 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적 근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이론적 근거로 첫 번째는 헌법을 최고 기본으로 하는 법 질서의 통일성 유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게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넌 내 밑에 줄 서라, 이런 법질서 통일성 때문이고요. 자, 또 하나는 권력 분립의 정신이죠.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입니다. 입법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헌법재판소가 좀 잘 해석하면 살려줄 수도 있는 법인데 그냥 다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네 해서 다 유헌 결정해버리게 되면은 입법부를 지나치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자,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좀 찜찜하긴 하지만 저렇게 해석하면은 문제 없다 싶으면 저렇게 해석해서 법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법적 안정성 유지죠. 법률을 함부로 웬만한 법들 다 유연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뭐 국민들 법 잘 안 지키게 될 테니까요. 자, 또 하나 국가 간의 신뢰보호, 특히 죄악과 군제 국정환수법이죠. 죄악과 국정환수법,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죄악이 유연인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합헌이적으로 해석을 해줘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 주로 규범 통제 과정에서 행해집니다. 자, 규범 통제 과정, 규범 통제니까 대표적인 규범 통제, 유언 법률 심판이죠. 유언 법률 심판에 있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도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나요? 법률을 해석하기만 하면 그때는 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대법원에서 자, 이 법률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최대한 헌법에 합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헌법률 심판 같은 무슨 규범 통제 과정은 아니에요. 단순한 돈 달라는 민사소송인데 이런 데서도 자, 항상 모든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군인사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본국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때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법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은 때, 이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만 돼 있지 뭐 공소기각 받았을 때도 돌려주겠다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도 포함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상 무죄인 경우죠. 그래서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 안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무죄 선고, 즉 무죄 판결만 규정이 돼 있지만은 이 안에는 내용상 무죄 판결도 집어넣어 주겠다. 자, 이렇게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제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입니다. 지금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문의적 한계죠.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법목적적 한계. 자, 입법부의 그 입법 목적을 헛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없고요. 자, 세 번째 헌법 수용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봐줄 수 있는 거지, 아예 뭐 헌법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도 해석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법률 해석이 아니라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이 아니라, 자, 법률에 맞춰서 헌법을 왜곡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헌법은 그대로 두고 법률을 헌법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 수용적 한계도 하나의 헌법 법률 해석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묻지마 양벌 규정이죠. 묻지마 양벌 규정 또는 면책 규정 없는 양벌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장이나 법인도 같이 처벌하겠다. 그런데 사장이나 법인이 사장이나 회사, 법인, 회사가 자, 그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유형 결정이 나왔죠. 볼게요.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 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은 합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위반한 가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합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뭐 이런 경우 영업주가 선임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하겠다라고 써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주면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는 해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석해주면 법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줄거진 거 볼게요.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헌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 유형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합헌이 나오든지 또는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이 나오게 됩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서 단순위원으로 날리지 않고 살려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그냥 단순위원 결정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실효된 부칙 조항입니다. 자, 실효된 부칙이 뭐가 문제였느냐? 자, 부칙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부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부칙이 없어지면은요, 세금을 못 거두는 겁니다. 근데 부칙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네? 그러면 옛날에는 세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없어진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볼게요. 자, 부칙 조항이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연적인 법률 해석이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면은 없어진 겁니다. 그걸 살아있는 것처럼 해석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기존에는 존재했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헌법합치적인 법률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걸 내세우더라도 그런 걸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더 이상은 뭐 합헌으로 봐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의 왜곡을 지적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에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 예전에 부칙이 살아있을 때는 그 부칙에 의해서 세금 냈던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칙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 세금 안 거두면은 옛날에 세금 내는 회사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칙 없어졌어도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 내야 될 사람한테 계속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세청장이나 또는 대법원은 봤던 겁니다. 또 한편으로 입법의 공백이 명백하다. 지금 뭐 이렇게 부칙을 갖다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없어지게 된 바람에 이거 세금 못 거두는 사태, 이런 사태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법의 공백을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하는 거다? 입법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이고 잘못 만들었으면 국회의 책임인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몫은 아니다.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과세관청, 국세청장, 니들이 나설 일은 아니다. 부칙이 사라졌으면 과세관청, 국세청장, 너는 세금 못 거두는 거고, 자, 그걸 만약 세금 거뒀으면 법원 너는 아니 법에도 없는데 세금을 왜 거뒀냐? 그래서 그 과세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야지. 법원 너도 나서가지고 잘 세금 거두셨네요. 부칙 살아있는 걸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니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전부 개정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부칙은 다 사라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칙이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실효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으로 보겠다,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그 다음 판례로 넘어갈게요. 자, 비교 판례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입장이 정반대예요. 헌법재판소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대법원 볼게요.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 전부 개정 똑같은 말이에요. 전문 개정,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이거니와 부칙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 규정도 실현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 따라서 부칙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금을 못 거두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자, 비록 법이 전부 개정됐기 때문에 부칙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은 자, 이 경우만큼은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대법원에서는 세금 과세 처분한 거는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정반대예요. 헌법재판소는 무슨 소리냐? 부칙 사라졌으면 뭐 특별한 경우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칙 사라졌으면 끝이다. 그걸로 절대 세금 거둘 수 없는 거다. 만약 부칙 살아있는 걸로 합헌적 권소를 해석하겠다,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 판례는 대법원의 입장이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냐를 확실히 우리가 나눠서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하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충돌이 생기나요? 결국 뭐 때문입니까? 아까 봤던 그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가 한정유연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한정유연 결정은 대법원은 인정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유연이 나왔습니다. 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때 보호감호를 선고하는데 지금 뭐 보호감호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있었을 때 그 당시 판례예요. 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호감호를 선고하게끔 하는 것은 유연인데 문제는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을 하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그냥 법에서 그냥 뭐뭐 다음 갖고 해당하면은 무조건
보호감호 때려라 이렇게 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자, 재범의 위험성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법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사회보호법 조항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감호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안 써있지만 이렇게 해석해서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법도 이렇게 해석해주면 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는 보호감호를 감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으로 해석해주면 이 법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 법에서 딱 정해진 다음 갖고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거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거 역시 문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결국 단순 연도로 나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관습원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이것은 관습원법이다. 따라서 자,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헌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자,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법률로 그냥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그것은 헌법 위반, 헌법 개정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따지자면은 헌법 개정 절차의 제일 마지막 국민투표를 안 거친 거기 때문에 국민투표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자,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자, 국무총리 세종시로 내려보내네,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막 행정각부 내려보내네, 법원을 내려보내네,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국회, 대통령이 어디에 있냐, 이게 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회의사당, 대통령, 청와대, 얘네가 어디에 있냐, 서울에 있으면 그게 수도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봐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 불문헌법, 관습헌법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자, 3번입니다.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정 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성문헌법의 제정 개정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참여하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자, 관습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논리가 전체적으로 다 뭡니까? 관습헌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쭉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습니다. 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관습헌법을 고칠 때도 성문헌법을 고칠 때와 똑같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하면 틀려요. 관습헌법으로 성문헌법을 막 개정하고 폐지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못해요. 헌법재판소는 딱 동등하다 거기까지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관습헌법 이 관습법 성립하려면 첫째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요. 둘째 반복 계속성, 뭐 항상성, 명령성 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국민적 합의죠. 국민들이 이것이 헌법이다라고 국민이 폭넓은 컨센서스, 국민의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습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즉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으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관습헌법은 헌법 130조에 의한 헌법 개정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적적으로 얘기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이러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뭘로 할 수 있다? 관습헌법은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성립 요건이죠. 그 성립 요건이 없어지면은 관습헌법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습헌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자,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도, 헌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면 그 순간 관습헌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위에서 봤던 국민적 합의를 비롯한 그런 요건들은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그 관습헌법의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그럼 결국 몇 가지라는 건가요? 관습헌법은 헌법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만 개정될 수 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잘라도 헌법재판소 그대로 판시 내용을 가져온 거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는 뭐 한편 이런 형식적인 헌법 개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도 개정할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헌법 130조에 따라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라. 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수도는 더 이상 서울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관수헌법을 합의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할 수 없죠. 관수헌법은 뭐 국민들이 합의를 더 이상 안 해주든지 또는 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서만 바꿔야지 법률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 인정에 대한 관수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어지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국민적 합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방법은 헌법 개정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8번입니다. 그럼 기본권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법률로 수도를 바꿔버리는 거, 이게 무슨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냐? 국민투표권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져요. 이 기본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키기 때문에 결국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자, 침해되는 기본권은 국민투표권이 되겠습니다. 이건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당신의 기본권, 맞네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국민투표권 침해인데 또 문제 쪼잔하게 나올 수 있어요. 130조 국민투표를 침해한 거지 72조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건 아닙니다.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예요. 자, 비교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냐.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대한민국의 수도는 대통령과 국회의사당, 국회가 어디 있는지가 결정한다. 좋아. 그럼 이거 대통령 국회 남겨두고 나머지 대부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 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각하가 나왔어요. 아예 기본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해주고 끝나는 거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의 세종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종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네요. 그러면은 수도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법률과 달라요. 아까 법률은 대통령 국회 다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수도 이전이다. 근데 이제 그다음 나온 법률은 대통령과 국회를 그대로 놔두고 서울에 놔두기 때문에 수도를 바꾸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수법 반할 리도 없겠죠.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수도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그래도 이것도 관수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청구인들이 주장했는데 뭘 주장했느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관수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서울에 놔두고 국무총리만 세종시로 보낸다고? 그러면 관수헌법 위반 아니냐 했는데 헌법재판의 대답은 그런 관수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예요. 그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이걸 관수헌법이라고 인정한 이 판례만 가지고도 헌법재판소가 욕을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올라와서 관수헌법 하나 더 인정해달라? 웬만하면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자,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수헌법 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관수헌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죠. 왜? 전혀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니까. 따라서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 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아니,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라면은 헌법을 바꾸는 거고, 관수헌법, 헌법을 바꾸는 거고,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수도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니까 국민투표권 130조 국민투표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사건하고 달라요. 자,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에서 단대로 옮기겠다. 자, 요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다. 근데 이 사건은요. 대통령과 국회를 안 옮기다 보니까 수도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침해 가능성조차 아예 없는 거예요. 침해 가능성조차 없는 겁니다. 아니, 헌법 개정을 할 때나 130조 국민투표권이 침해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헌법을 건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기본권 침해 가능성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적법 요건입니다. 자, 근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없으면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4번 이제는 헌법 72조 국민투표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결론은 똑같아요.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72조 국민투표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 필요한 경우 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중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붙일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국무총리나 장관들, 뭐 국회의원들이 막 요구한다고 해서 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막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대통령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많이 원해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붙이면 그만입니다. 그 얘기를 또 뒤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원칙상 다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국민투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국민에게 특정한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 이런 기본권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국민투표지만 완전 성격이 다르죠. 자, 130조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국민투표.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필수적 국민투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임의적인 국민투표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72조는 꼭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72조 국민투표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130조는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볼게요. 자,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대통령이 뭐 국민투표에 부의하지도 않았으면 아예 행사가 불가능한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결국 뭐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가 없는 거죠.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 아니냐? 침해 가능성 없는데요. 각하. 자, 72조 국민투표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침해 가능성 없는데요. 각하.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밖에 몇 가지 더 이것도 기본권이다 주장하는데 안 받아준 것들입니다. 5번 볼게요. 국회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 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좋은 말들이 쭉 써 있으니까 인정되겠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국회법에 대해서는 자,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 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이라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짧게 줄여서 청문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국회 입법이 뭐 상세히 절차가 되어 있죠. 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뭐 국회에서 자, 이거 법으로 좀 만듭시다. 자, 의안, 법률안을 갖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 심사하고 법사위가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하고 15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하면은 이송되면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고 등등 이런 과정이 다 있어요. 이 과정에서 뭐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 등등등 다 합니다. 자, 요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거면 충분하지 굳이 별도로 자, 적법 절차에서 발생되는 청문권을 인정해라. 따라서 나의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내 청문권을 침해한 거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국회법에 대해서 청문권 이런 거 기본권 아니다. 그죠? 자, 기본권이 아닌 걸 들고 와서 나 침해당했다 주장하면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대답해 주나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권도 아닌 걸 들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하죠. 이것도 각하예요. 자, 그 다음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이것도 기본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역시 뭐 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다. 역시 각하가 되는 부분이죠. 자, 말은 그렇듯하죠. 자, 내 세금을 가지고 도시 하나 건설하겠다고 장난하냐 지금 왜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드느냐.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 이거 기본권 아니냐? 기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에 의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청문권 기본권 아니다. 그리고 자, 요거 납세자의 권리 이런 거 기본권이 아니다. 결국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그거 뭐 침해 가능성 자체가 다 없네요. 그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각하로 끝난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역대 헌법 개정 절차 볼게요. 자, 헌법 개정 절차는 일단 시작하는 게 제안이죠.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이 헌법 바꿉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고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 의결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네 단계로 가게 되는데 자, 제안하는 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누가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가 있겠느냐. 대통령, 국회, 그리고 국민들. 자, 요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현행헌법은 국민이 빠져 있죠.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만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원, 제적 과반수입니다. 제적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공고입니다. 대통령이 공고하게 되는데 현행헌법은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의결입니다. 국회 의결이죠.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국회 의결을 마치고 나면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이게끔, 국민투표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헌법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과거에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될 게, 자, 제한할 수 있는 거, 제헌헌법, 1948년 헌법에서는 자, 대통령과 국회가 역시 제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되어 있었고, 누가 없었나요? 국민이 없었다. 국민이 지금도 현행법은 없지만 국민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던 거, 그걸 우리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도 지금과 다르게 30일 이상이나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건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민투표 제도라는 건 아예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국민투표 제도가 우리 헌법에 딱 나오게 된 거는 5차 개정헌법 때 처음으로 헌법 개정할 때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5차 개정헌법 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 다 X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개정법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은 크게 봐주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 2차 개정헌법 같은 경우입니다. 자, 2차 개정헌법에서는 이때부터 오네요.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네. 자, 국민 발안 제도가 2차 개헌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뿐 아니라 자, 일반 국민도 헌법 개정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특기사항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언권, 자,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찬성을 얻어서 하게 돼 있는데, 민의원,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하자고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국민 발언 제도가 2차 개헌 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몇 차까지 있었는지 국민 발언 이유, 국민 발언 이유 해서 이유, 2와 6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부터 6차까지 존재했던 제도가 국민 발언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개헌, 즉 2050법입니다. 자,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뭐 쭉 이어져 온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제3공헌법, 즉 5차, 6차 개정헌법, 이때 당시 보면은요. 자, 대통령이 제한권이 없었던 그런 유일한 시기가 3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대통령이 헌법 개정합시다 얘기를 꺼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와서 대통령 X가 쳐져 있죠. 이때 3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을 회유 협박해서 3선 개헌안을 내게끔 만들고, 또 그 다음번에는 그냥 아예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비상 국무회의에서 막 통과시키는 식으로 해서 헌법을 만드는 식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제한권이 없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공화국 때부터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시작하도록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헌법 개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고쳐야 된다. 그런 게 자, 이때 3공화국 헌법 때부터 5차 개헌 때부터 헌법에 생긴 거예요. 즉 이 표에서는 쭉 X다가 국민투표가 5가 된 거죠. 이때부터 쭉 계속 국민투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4공화국 헌법 볼게요. 자, 제4공화국 헌법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자, 헌법 개정 절차의 이원화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의 이원화예요. 그냥 한 줄로 쭉 절차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와 국회에서 제안한 경우 둘로 절차를 나눴어요. 그래서 자, 대통령이 제안하게 되면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제안하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확정하겠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대통령이 제안하게 되면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하게 되면은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확정하더라. 이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던 유일한 시기가 바로 이 4공화국 1972년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것뿐 아니라 뭐가 또 바뀌었느냐? 자, 이 40부터 유신헌법 때부터 국회의 헌법 개정 제안을 제적은 과반수로 가중했습니다. 그전에는 제적 3분의 1만 가지고도 헌법 개정합시다 얘기를 꺼낼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과반수로 바뀌게 됐고요. 자, 공고기간은요 단축됐습니다. 30일 이상이다가 이때 72년 헌법 때부터 20일로 단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4상호하고 72년 헌법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공화국 헌법 볼게요. 자, 1980년 헌법인데, 자, 앞에 있는 걸 쭉쭉쭉쭉쭉 다 가져왔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하나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갖다가 가능하게끔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할 때에는 지금 그 제한 당시에 대통령은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런 효력 제한 규정을 갖다가 추가를 해줬다. 이런 걸 하나 특기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행헌법이죠. 똑같아요. 1980년 헌법하고 내용이 다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
언제부터 없던 게 생겼는지, 또 국민발화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제한권이 없던 시절이 있더라. 그리고 헌법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던 시절도 있었더라. 공고기간이 언제부터 짧아졌나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우리가 조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개정의 한계입니다. 먼저 1번 실정법상의 한계죠. 실정법상의 한계, 현행헌법에는 실정법상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있었죠. 이것도 역시 헌법 개정 실정법상의 한계니까 개정 금지 조항이라고 얘기해요. 개정 금지 조항을 만들었었다. 자, 금지, 이사 금지. 자, 2차부터 4차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2차, 4차, 이사 금지. 그래서 2차부터 4차 개헌은 자, 요거에 관해서는 절대로 개폐할 수 없다라는 개정 금지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자, 그 대상은 요 세 가지예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또 하나, 자,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요 부분. 즉, 주권의 제약, 영토의 변경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그 국민투표죠. 요 부분만큼은 매우 중요하니까 절대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때도 개정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자, 그래서 1954년 헌법, 이걸 뭐 외워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외워야 할 필요는 없고, 요렇게 돼 있었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4년 헌법은 제1조, 지금처럼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2조, 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은 뭐 1조 1항, 2항 돼 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제7조의 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자,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하여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이죠.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이에요. 자, 요 세 개, 하나, 둘, 셋. 요 세 개는 절대로 개정하면 안 된다. 그게 제98조 6항입니다. 제1조, 제2조, 제7조의 이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실정법상의 한계, 개정 한계, 개정 금지 조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요 헌법의 내용을 쓰면은 이렇게 두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제5차 개헌부터는 개정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아까 이거는 개폐할 수 없다. 그 조항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뭐는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개정금지 조항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행헌법 128조 2항도 이거는 개정금지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정금지 조항이 아니다. 뭔데 그럼?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조항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8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개정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해도 된다. 다만 그때는 뭐 너는 출마하지 마라. 이런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행헌법에는 개정 금지 조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헌법 개정에 있어서 자, 한계를 넘어섰다. 말도 안 되는 헌법을 갖다가 헌법 조문을 추가시켰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죠. 헌법 29조 2항과 같이 자, 경찰 공무원 당신들은 보상금 조금만 줄 테니까 손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헌법에다 집어넣어 버렸네. 이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헌법 개정의 한계가 실정법상에는 없지만은 당연히 내재적으로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헌법의 동일성을 해치는 부분은 개정사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중배상 금지 조항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 문제는 그러한 헌법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유연 심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자, 개정 한계를 무시하고 개정되는 헌법의 개별 조항이 있다. 만약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못한다. 그리고 헌법 소원 심판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조항, 이중배상 금지 조항, 29조 2항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헌법을 개정해야만 돼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심사해가지고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헌법 제29조 2항의 위헌심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뭐 헌바 사건, 뭐 위헌법률 심판 68조 2항으로 해서 위헌법률 심판으로 올라온 사건인데, 자, 심판의 대상 헌법 29조 2항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정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되게 조금 줘요. 조금 보상 주고 그 외에 자, 국가나 공공단체에
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요게 이제 그 악법인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유신헌법 때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삼고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1번 볼게요.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법률 심판 또는 68조 2항, 헌재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 둘 다 똑같이 위헌법률 심판이죠. 자, 이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 대상이 안 되나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법률이죠. 법률이거나 법률과 동급인,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 이런 것들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에요. 헌법은 법률보다 훨씬 위에 있죠. 헌법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볼게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은 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써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리고 또 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지만 법률과 동급인 거 다 들어가요. 어쨌든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든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니까 그거 좀 어떻게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없애버릴 수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입니다. 헌법 개별 규정 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헌법 29조 1항은 국민들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29조 2항은 잠깐 군인들, 군무원, 경찰 공무원들 당신들은 국가배상 청구권 거의 인정 안 해줄래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자, 29조 1항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유효, 무효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헌법재판소 대답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왜? 효력상의 차등이 인정할 수 없어요. 효력상으로는 대등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볼게요.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규정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이념적, 논리적으로 헌법규정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틀려요. 분명히 우열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이념적, 논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헌법 조문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열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규범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뭔가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뭔가 있다면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효력상으로는 대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9조 2항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하더라도 그것도 엄연히 헌법이에요. 헌법의 하나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헌법 조문과 힘이 똑같아. 그래서 다른 헌법 조문으로 그 조문을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어떤 규정이 헌법 핵 내지는 헌법 제정 규범으로서 상위 규범이고 어떤 규범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으로서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구별하자는 사람은 왜 구별하자고 하냐면은 자, 헌법 핵, 즉 헌법의 핵심, 즉 헌법 제정 당시에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부분들, 즉 이게 상위 규범 아니냐, 상위 규범 효력이 센 거고 그 다음에 헌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해서 살짝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 즉 이중배상 금지 조항 같은 이런 헌법 개정 규범 개정할 때 나중에서야 들어간 규범 이거는 하위 규범 아니겠느냐. 따라서 자, 재헌법 제정 규범 처음부터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게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자, 요걸 갖다가 뭐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위 규범. 이중배상 금지 조항 헌법 개정하면서 유신헌법 개정하면서 들어왔던 규정. 그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 29조 1항을 가지고 29조 2항을 무효로 만들자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요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래서 결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싶겠지만은 그걸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헌법 제정권이나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 헌법 개정 한계론 그 자체로서 이론적 타당성은 있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역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심사를 할 수 없답니다. 무슨 논리를 들고 와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을 왜 구별하자고 얘기하나요? 조금 전에 봤던 이거예요. 헌법 제정권이 강력한 거고 헌법 개정권은 그보다는 약한 힘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권이 세니까 헌법 제정권이 세니까 그때 만들어진 헌법 제정 규범이 상위 규범이고 헌법 개정권은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헌법 개정 규범은 하위 규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 개정 한계론 헌법을 개정할 때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헌법 개정의 한계론 당연히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네. 그럼 이거 무효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헌법의 개별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지금 이거는 68조 2항 사건인데 혹시라도 68조 1항으로 또 올라와서 괴롭힐까봐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개별 규정은 헌법이니까 법률이 아니니까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또 68조 1항 헌법소원으로 들어오시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입니다. 자, 공권력의 행사는 불행사지. 자, 헌법의 개별 규정은 뭘로 보는데요? 헌법의 개별 규정은 특히 지금 현행헌법 같은 경우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제 국민이 자 이걸 헌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국민투표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국민의 결단이지 국민을 누가 괴롭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의 개별 규정은 자,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국민의 결단, 합의의 결과.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닌 국민의 결단을 지금 들고 와가지고 이게 내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주장하니까 저기요 대상을 잘못 가져오셨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만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지금 현행헌법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 아무리 봐도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어선 말도 안 되는 규정 아니냐 하더라도 효력상으로는 다른 중요한 조문들과 효력상이 대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헌법소원 심판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저항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의 수호 제도인데 헌법의 수호를 할 때 뭐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켜야 되지만 자, 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는 마지막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행사하는 게 저항권이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시민불복종 뭐 미국에서는 뭐 그죠? 뭐 흑인들 따로 타고 다니고 뭐 백인들 따로 타고 버스 따로 타고 다니고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은 나 흑인인데 그냥 백인 화장실 쓰겠다. 나 흑인인데 백인 버스 나도 타겠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나 TV 수신료 내기 싫다. 안 내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민 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자, 저항권은요. 저항권은 뭐죠?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 4.19라든지 80년 5.18 민주화 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저항권이 되겠습니다. 자, 행사 목적이죠. 저항권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시민 불복종은요. 내가 봤을 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행사 요건도 차이가 있죠. 저항권은 헌법이 침해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도저히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만 하는 즉 보충성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 이거 안 할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시민불복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성을 유하느냐 유하지 않느냐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항권은 실력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실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폭력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폭력적인 방법도 가능해요. 시민불복종은 폭력을 쓰면 안 되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점에서 두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 여부예요. 자, 헌법의 명문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면 틀려요.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헌법 전문이죠. 헌법 전문. 자, 헌법 전문에서 불의의 한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4.19가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권인 4.19를 계승한다? 결국 이거는 저항권을 규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을 우리가 나눠서 봐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다르죠. 자,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은 저항권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저항권을 인정 안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당연히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저항권을 인정하고 자, 저항권을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당신들이 행사한 게 저항권이냐? 저항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는 개의 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지를 통제하지 아니한 입법 과정의 하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날치기 통과죠. 야당한테 얘기 안 해주고 여당 자기들끼리만 몰래 국회의사당 말고 다른 건물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자, 이러한 입법 과정의 하자입니다. 자, 입법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시위를 했고, 그리고 시위에 대해서 시위하고 나서 자, 그 시위가 뭐 집시법 위반이다 이런 걸로 처벌받게 생기니까 나는 저항권이다 주장했는데 그거 저항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런 입법 과정의 하자, 날치기 통과 그런 입법 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날치기 통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항권 행사는 어느 때 한다고요? 그 개념에 들어있죠?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합법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도저히 헌법 가치 훼손을 회복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날치기 통과 입법 과정의 하자는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있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자,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침해표현권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권한침해까지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합법적인 그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 확인도 했고 그러니까 보충성을 요구되는데 왜 당신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저항권입니다. 결론, 입법 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판례냐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